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지진, 해일의 가스 폭발까지 연초부터 가슴 철렁한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의 강진으로 동해안에선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는데요. 파도가 높게 치는 데다 안전 문자가 발송됐음에도 일부 시민들은 해변가를 거닐거나 폭죽을 쏘는 등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창 장평리의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로 5명이 다치고 마을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경찰은 인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안전이 제일입니다. 부디 2024년은 큰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야의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사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떤 희망찬 포부와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황 전 의원님? 저도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 네.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 일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치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는데 새해에는 총선도 치러지고 또 새로운 정치적인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담아봅니다. 네, 교수님. 예, 저도 건강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특히 올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은 예감이 좀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도 있고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올해 또 파리 하계 올림픽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축구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올해가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희망찬 새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조금 특별한 시간을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이 정치 예보관으로 변신을 해서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역시 특별법 3차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두 분 정치예보관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글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굉장히 난망한 전망을 좀 해보는데요. 네. 우리가 1차 개정안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거였고 이제 2차 개정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그래도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권과 또 강원도민들이 협력해서 잘 풀어냈다고 봐요.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냈다고 보는데 3차 개정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안에 담고자 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이 많거든요.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자치권의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원도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또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담아내야 될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있던 것을 뺏어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도지사도 처음에는 이 3차 개정안을 올해 총선 전에 좀 풀어보겠다라고 했다가 2차 개정안이 6월 달에 대사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해서 시점도 조금 늦췄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이 과정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께서는 약간 흐림의 날씨로 예보를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정치 예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흐림 속에 해가 조금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특별자치도도 6차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3차니까요.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2차 개정의 핵심 내용은 산림, 농업, 환경, 군사 이 4개 분야의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규제나 이런 어떤 것들을 특례를 담아가지고 뭐 개정하자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되는 것들을 좀 보고 부족한 법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번에 다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제주특별자치대 내용들을 좀 보고 이러한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뭐 3차 개정안 정도는 저는 솔직히 무난히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는데 솔직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뭐 크지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언제쯤 가시적인 변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정치예보관들로 변신해서 냉철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김 교수님.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법안들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에 맞는 본인들이 제출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특별자치도지 결국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여쭤보면 글쎄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현행 우리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 이런 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많은 권한들을 넘겨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특별히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차 개정안에 저는 그 승부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차 개정안에서 뭐 시범 사업이든 아니면 뭐 특별 사업이든 강원도만이 시행할 수 있는 또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해주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졌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차 개정안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애써서 쟁취해낸 얻어낸 결과물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도 이제 황 전 의원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내용은 이거죠. 핵심은 중앙 집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얼만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방 세수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하겠지만 이것 자체를 시작 안 할 수는 없어요.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저는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경상북도도 이제 특별자치도 한다 그러고 경기 북도도 나누어 가지고 특별자치도 하고 그럼 다 특별해지면은 저는 강원도는 그러면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그래서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어떤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하느냐. 진정으로 지방 분권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에서의 바람들을 어느 정도 그냥 이해시켜주고 녹여주는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그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화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내는 것들 이런 것들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은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은 자치도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이런 좀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해지려면은 아무래도 김진태 도정의 1호 공약이죠. 반도체 산업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는 황교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정부에서 15개 지역의 첨단 산업 특별 지역을 했는데 우리 예. 강원도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용인의 어쨌든 반도체 첨단 산업 단지를 정말 전 세계적인 규모로다가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그 배후 역할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 같이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원주의 교육센터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주 불온 지역에 어쨌든 반도체 첨단 산업 단지를 2025년 또 교육기관은 26년까지 완공시킬 목표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조금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앙부처가 강원도를 반도체 산업 육종 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조금씩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은 우리가 좀 활로를 좀 되찾지 않을까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예보 저는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먼저 이렇게 하고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청주, 용인, 이천, 평택 이런 지역들이 벌써 이제 반도체 관련 산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뭐 간단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수조에 달하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능력이 있어서 좀 투자를 어느 정도 비용을 같이 내서 뭐 기업들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모를까? 강원도는 그럴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력 지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인데 과연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지금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전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다른 데는 한참 앞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반도체 사업을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주된 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강원도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끌어나가고 반도체는 우리가 핵심은 아니지만은 서포트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정도로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70개 입법과제 가운데서 폐광 지역과 함께 설악권 접경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하는 특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접경지, 또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차 개정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교수님은 어떤 예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네. 그 50개 주 중에서 5개 주, 그러니까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뉴햄프셔 이 5개 지역은 세일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스테이트에 사는 분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강원도에 뭐 이 특별 이게 뭐 설악권 적경적 내국인 면세점 뭐 이런 걸 떠나서 강원도에 이러한 어떤 부가가치세를 없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법에 특정한 지역 몇 군데만 이제 그 면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전우 의원님 어떻게 예보하십니까?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면세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 특정한 세제 개혁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우리 각 시도별로 특별한 세목을 마련해 주거나 특별한 감세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국세 운영의 체계를 흔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폐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랜드와 연계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강원랜드에서 얻어지는 수익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강원랜드를 만든 기본적인 목표가 폐광지역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강원도와 폐광지역에 더욱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 투자 구조의 변화를 특별법에 좀 다시 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봐요. 네. 우리 도민들이 얼마든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우리가 적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시해서 뺏어낼 것은 뺏어내면서 우리의 몫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20대 국회의회 때 이제 이게 발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등장하는 건데 뭐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체육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펼쳐지죠.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립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강원자치도는 빈대, 한파라든가 폭설,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될 텐데요. 두 분 전망 들어보죠. 먼저 황전우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맑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현역 시절 2018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장을 국회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법안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때도 역시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런 뭐 기후 조건이라든지 또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강원도는 해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 행사들을 강원도는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다 이뤄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그리고 또 재정 투입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것들 조직화내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노하우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 행사도 전 세계인들에게 강원도의 저력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행사로 잘 치러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경제성이 없거든요. 일단은 맑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경제성이 없으니까 누구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제성이라는 것만을 따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황리에 끝났다. 뭐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애물단지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런 것들 같은 상황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 경기는 이제 강릉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설상 경기는 이제 평창 일원에서 열리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한파나
폭설이 왔을 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눈이 많으면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나 대책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 뭐 미래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또 이제 동계 올림픽에 또 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승리보다는 저는 이제 안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강릉이나 그다음에 평창 입장에서는 있었던 경기장을 재활용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잘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들의 행사는 네. 말씀하신 대로 견적성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큰 대회를 참가하고 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강원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보더라도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미래의 이용자고 또 미래의 자산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에 저 세계의 청소년들이 와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 이들 가슴 속에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가치로서 남아있게 된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계 얘기 나온 김에 강원FC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극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일부 잔류 성공했죠, 강원FC. 당초 올해 강원FC 예산이 1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잔류 확정 이후에 강원도가 추경을 통해서 작년처럼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강원FC 성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축구 전용 구장에 대한 논의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이제 먼저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 조기 축구도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황전 의원도 조기 축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예.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를 돈과 연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나 프로의 경우는 결국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도민들이 지원도 해주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맨날 지는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민들이 왜 이것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120억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고 돈 가지고 뭐 50억 줬다, 60억 줬다 나중에 뭐 깎는다 그러고 이래놓고는 이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원은 다 해주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분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구 전용 이제 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강원도의 구도 하면 강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릉 시민들은 전용 구장이 강릉에 와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저도 강릉에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천 시민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주 시민들도 다릅니다. 원주 시민 또 다르고. 그럼요.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강원 FC 선수단 네. 또 구단 관계자들한테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스포츠는 돈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얼마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오느냐 이게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성적과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은 강원 구단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선발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K1에 남아 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9일 날 있었던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경기 때 저는 저 동료하고 같이 운동 좋아하는 축구 같이 하는 우리 네. 분들하고 저 경기를 굉장히 응원하면서 봤어요. 네. 결과가 잘 되고 나서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조금 더 뭐 선수 보강이라든지 또 구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봐요. 예. K1은 야구로 따지면은 뭐 쉽게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면 K1은 메이저리그고 K2는 마이너리그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걷어들이는 또 수익도 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에 그래도 잘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좀 격려해주고 예산도 올해는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해줘서 넉넉하게. 네네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입해온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맺고 또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때 또 예. 여러 가지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도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 강원 지역이 취약한 의료 인프라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농어촌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 원격 의료 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정치예보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흐름이 아니라 아주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의료 실태가 어떤가를 봤더니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이 18개 시군 중에 15곳이에요. 응급 의료 체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만 시설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강원도민들은 의사 수, 또 병원의 개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료의 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 최악의 수준에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의료인 수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안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될 겁니다. 예. 그럴 때 강원도에 여러 가지 이런 열악한 환경들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강원도의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원도에 좋은 의료진들이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사들과 또 여러 가지 의사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최근은 제가 어느 방송에선가 우리 강원도의 의료진의 한 분이 이런 원격 진료 형태를 통해서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모습이 전국적으로 또 잘 좋은 대안으로서 좀 모색되어지고 또 강원도에서 좀 더 폭넓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이 5년 동안 수도권 대형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건수가 8만 3천여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이유들 중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뭐 동해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의사 수를 그러면 늘린다고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의사들이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모자르면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보존해 주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 도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씩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대학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일방적으로 의사 수만 누린다고 해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다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들이 먼저 세밀하게 있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좀 없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의사수 늘리는 것만으로서 이 여러 가지 의료 취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대안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수 늘리는 데만 목표를 두고서 하고 있다면 그때는 아마 의협이라든지 여러 또 의사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제 예, 그런 예. 대안들을 모색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년 내내 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올 한해 강원자치도 역시 또 맑은 날이 있으면 또 흐린 날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우리 도민들의 지혜, 관심이란 이름의 우산을 들고 빗속을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희망의 무지개도 떠오르고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4년 강원자치도의 도약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린 1월 3일 수요일 생방송 데이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